반갑습니다. 리얼티입니다. 오늘은 메인을 첫 번째 장식을 팔기도 사기도를 주식을 안 하고 오늘은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주요 뉴스로 팔기도 사기도 어려워 주택시장 관망세 언제까지 기사 내용 요약 대출 규제를 강화했어요. 대출 규제를 어떻게 강화했죠? DSR에 대한 압박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예전부터 이제 대출은 계속해서 강화했죠. 규제를. 그죠? 대출 규제를 계속했고 매도자, 매수자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관망하는 자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매수자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거예요. 왜? 비싸니까. 비싸는데 대출이 이제 안 되니까 바로 힘든 거고. 매도는요. 팔고 싶죠. 팔고 싶은데 세금 때문이죠. 세금 때문에 낮추지를 못해요. 낮추고 싶어도 낮추지를 못하는 이러한 장세가 펼쳐지는 것이죠. 부동산 시장이 서울 시장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2024년까지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문가들 중에서도 그분들을 다른 어떤 분들하고 다르게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그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실력이 정말 훌륭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판단하기가 좀 그러네요. 근데 그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일리가 있고 저 또한 그분들의 의견을 열어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뭐 수요와 공급, 그 다음에 그 청약 경쟁이나 그 다음에 거래량, 그 뭐 기타 이제 거래량은 다운된 건 그분들도 인정을 하시고 당연히 뭐 현상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걸 부정하면 바보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청약 경쟁이나 수요 공급이나 뭐 기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좀 보기는 하죠. 뭐 전세가가 올라가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저도 이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어요. 저도 점검하는 바입니다. 이런 어떤 큐브 맞추듯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이 모든 것들이 딱딱딱 맞아 떨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분들께서 하나를 좀 캐치를 못하는 게 있는데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량 얘기가 전혀 없어요. 보면 물량을 좀 보시면서 접근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없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맞는데 저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왜냐하면 매매가격, 전세 가격에 있어서 포인트는 뭐냐면 매매가는 어차피 하락하는 거에 있어서 전세가는 올라가는 부분들이 된다고 했을 때 이거와 이거는 따로 봐야 되거든요. 이럴 때는 이거와 이거가 이격이 넓을 때 이걸 가지고 이격이 넓어서 회귀성의 원리에서 또 볼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 회귀성에 대해서는 전혀 무시하고서는 가는 방향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포인트로 같이 함께 잡아가면서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쉬움이 좀 남아요. 거래량이 뚝 떨어졌죠. 그래서 그죠? 왜? 매도는 팔고 싶고 그죠? 매수는 비싸니까 사고 싶은데 못 사고 그러니까 거래가 당연히 성사가 안 되죠. 거래라는 건 1거래량이라는 거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가 체결이 됐을 때 1거래량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가 안 되니까 거래량이 당연히 떨어지는 것이고 이 거래량은 여러분 어디 가서 볼 수가 있냐면 부동산 지인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인데요. 서울의 거래량입니다. 서울의 거래량 보시면은 어때요? 많이 떨어졌죠? 그쵸? 많이 떨어졌는데요. 이미 거래량은 2021년 1월 기점으로 데드크로스가 이미 발생을 하면서 떨어진 상태예요. 이미 떨어진 상태인데 가격이 어떻게 됐냐면 가격이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그대로 올라가 보면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간 상태다. 지난 2021년 지난은 아니네요. 이제 11월이니까 연초부터 1월부터 11월까지 계속해서 가격은 올라온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상태가 있는데 시장이 크니까 그 모 전문가분께서 제 거를 보시는 것 같아요. 마치 이 얘기는 나밖에 안 하는데 유튜브에서 이걸 보시는 것 같아요. 엄청 제가 좀 좋아하는 타입의 부류의 그 투자를 하시는 분이신데 이름 되면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최근에 유튜브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를.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걸 따라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이분이 말씀을 하시면서 좀 이렇게 존중을 해주시면서 긍정적인 그럴 수도 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인정을 좀 해주시는. 근데 이 얘기를 분명히 나만 했거든. 분명히 저만 한 게 있거든요. 이거 시장에서 아무리 봐도.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떤 얘기냐면 시장이 크면 클수록 움직이는 속도가 둔화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거든요. 그죠? 코스피 주식시장이 2021년도에 이미 초에
과열지구에 들어갔다. 근데 이거가 8월 달에 징조가 나타난 이유는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심리적인 부분이나 시장성 반영되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좀 뒤늦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즉 터닝 포인트라 그러죠. 꺾여지는 이 터닝 변곡 포인트가 좀 오래 걸려요. 오래. 이 얘기를 한 게 저만 했거든요. 분명히 저만 했어요. 시장이 커서 그렇다. 이 얘기는 정말 저만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께서. 그래서 뭐 그럴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혹시 그분이 제 방송을 보신 게 아닌가. 보셨을 수 있어요. 보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제가 이제 주로 강사로 지금 현재 소속되어 있는 곳은 부동산 지인 쪽에 몸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동산 지인 많이 좀 이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지방 가가지고 호갱노노 아세요? 이러면 갑자기 광고가 나가네. 호갱노노 아세요?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아실 이러면 아실은 저희가 쓰니까 알죠. 이러면 저희 부동산 지인입니다. 이러면 몰라. 이게 내가 소개해주고 다녀. 그래서 부동산 지인 많이 여러분들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지인으로 많이 분석을 해야 되겠어 내가. 자, 그래서 부동산 지인에 현재 제가 몸담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 부동산 지인 단체방에도 어쩌면 들어와 계신 전문가분들이 계시면서 제 방송을 함께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뭐 저에겐 또 선배님들도 계실 테고 그래서 좀 크나큰 영광이기도 하고 감사하기 따름이죠. 자, 어쨌든 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부동산 지인은 어쨌든 지인이고 다시 시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거래량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봐야 되는데 거래량이라는 거는 시장을 좀 앞서서 뭐랄까 선행지표라 그러죠. 앞서서 보게 되는 곳이 바로 거래량이다. 근데 거래량을 보시면 2018년도에 그리고 여기 2019년도에 봉합장세를 유지를 했었어요. 그런 거에 있어서 거래량이 밑으로 많이 다운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데드크로스, 즉 평균 거래량보다는 그 이하로 내려가면서 거래량이 침체가 됐던 건 사실인데 이거가 문제는 뭐냐면 거래량이 지금 보시면 여기 1753이었어요. 다시 여기 보면 1753이었고요. 1500, 1687, 1400 그리고 2254, 2900 그리고 4300 이러면서 거래량이 선행지표로 이렇게 살아나면서 결국 주식이래. 부동산 시장도 가격이 서울의 가격이 회복되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선행지표라 그랬잖아요. 그죠? 선행지표. 얘가 앞서서 간다는 거죠. 선행지표니까. 그죠? 선행지표인데 얘 보세요. 얘를 볼 것 같으면 얘가 1753, 1500 이렇게 천 단위로 즉 2000선 이하에서 거래량이 있었을 때 가격은 결국에는 내려가는 장세가 펼쳐졌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2009년도에도 여기 거래량이 2000선 초반에 있으면서 결국엔 가격이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물론 여기서 올라오기는 했으나 대체적으로 거래량이 많은 다운 장세에서 많이 내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거래량을 보면은요. 신기하게도 10월 달에 거래량이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가 9월 달에는 2691 그리고 10월 달에는 1676 거래량을 비춰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가격은 계속해서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근데 11월 달 거래는 어떻겠어요? 11월 달 거래는 더욱더 다운되고 있는 상황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걸 어떻게 흰색으로 바꾸는지 잠시만요. 설정. 네, 드디어 바꿔왔습니다. 드디어 바꿔왔어요. 아이고, 참 이게 색상 잡기가 쉽지가 않네요. 어디에서 뭘 찾는지를 잘 몰라서 갈색으로 글씨를 쓰면 좀 편하네요. 눈이요. 여러분들 시야에 편하도록 다음부터 이상한 거 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다시 돌아와서요. 이렇게 클릭하면 되네요. 자, 거래가 그래서 침체가 되었어요. 거래가 침체가 되었는데 얘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앞으로 이 거래가 침체된 상태에서 금리 부분을 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금리 부분을.
이게 금리를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현재 의견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금리가 5%여도 부동산 가격은 올랐었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히 지금 불의에는요. 부동산 가격이 올랐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5% 그러면은 지금 초과해서 오를 것으로 저는 예상하거든요. 제가 6%까지도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가 얘기가 나와서 어제 뉴스가 또 나왔더라고요. 물론 공식적으로 유튜브에서 찍지 못했고 우리 동아리 원분들에게 6%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뉴스에서 6%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주더라고요. 그래서 6%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5%일 때는 부동산 가격이 올랐고 6%일 때는 내리냐? 1% 때문에 이건 아니에요. 이렇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라는 거가 금리에 있어서 오르고 내리고가 분명히 타격을 안 줄 순 없어요. 안 준다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을 첫 번째로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금리를 올려도 부동산 가격은 오른다라고 하신 분들이 1번의 의견이고요. 의견 2번은 뭐냐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금리를 올리게 되면 결국엔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는 바예요. 저는 여기에 좀 아무래도 의견을 좀 따르게 되는데요. 금리를 올리게 되면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특히 대대적인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더 보충하자면 이건 빨간색으로 좀 써드릴게요.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수도권의 영향이 크고요. 수도권은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현 시장 상황이 영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끌이 있었기 때문에. 즉 대출로 인하여서 부동산을 샀기 때문에 금리의 인상이 있으면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물론 이거가 유동성 자금에 입각하여서 유동성 자금이 불러오는 통화량 M2 통화 공급량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기본적인 틀에 있어서 이거는 이제 펀드 매니저 자격증 공부하다 보면 나오죠. 그래서 유동성이 증가가 되면 통화 공급량이 증가가 된다는 얘기고 그 말인즉슨 나중에는 물가 상승만 남게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근데 물가 상승만 남게 되는 거죠. 현실적인 경기의 흐름은 물가 상승의 인상이죠. 그러니까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현물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현물을 갖고 있어야 되죠. 즉 부동산이나 또는 금, 그죠? 원자재 이런 것들이 그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어떤 세계적인 트렌드 시장도 같이 좀 읽어내는 것들도 중요하면서 별개적인 부분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맨날 주식시장 꺼안고 있는 겁니다. 이거 같이 보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방 같은 경우는요, 수도권이 아닌 지방 같은 경우는 타격이 좀 덜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울산 같은 경우는요, 97년도 IMF가 안 왔어요. 울산은. 신기하죠? 그 다음에 2008년도 서프라임 때는요, 어디였는지 제가 정확히 90%, 100%는 장담 못하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대구였던 걸로 알아요. 그리고 소도시는 서산이었어요. 이런 데는 안 왔어요. 타격이. 오히려 올랐어요. 올랐습니다. 지방 여기는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때가 그랬다 해가지고 이번도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 그랬으니까 지금 위기가 오면 그러면은 결국에는 지방이 오르니까 또 대구하고 서산이 이런 단순 심플로 접근하는 분들 계시는데 아유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또 돌아와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지방에 있는 부동산들은 타격이 좀 다소 덜 입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수도권에 있는 특히 서울을 둘러싼 곳들은 타격이 좀 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짐작하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지방에 있는 부분들은요, 지방에 있는 지방의 아파트들은 여기다 쓸까요? 지방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은요,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이 많고, 실제로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예. 물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여수, 순천, 이런 데에, 것들은 많이 올라간 것들은 좀 예외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지방의 저평가들은 매우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것들은 너무 높게 평가돼 있어요. 그러면 이 가격이 높다, 낮다
높다의 그 기준은 어떤 거가 될까요? 높다, 낮다와의 기준. 낮다, 높다. 높다, 낮다. 이 기준이 뭘까요? 바로 뭐냐면 근로소득에 입각한 부분이다라고 보면 돼요. 즉 내가 돈을 벌어서 이것을 근로소득으로 돈 벌어서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아파트를 살 수 없느냐 이걸 가지고 높다 낮다를 할 수 있는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현재 근로소득으로 벌어서 사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죠. 실제로 2014년도에는요, 여러분, 동대문 저기 레미안 같은 거 있죠? 그 전농동 위에 전농 크래시티 뭐 이런 거 아파트 매우 쌌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한 3억 뭐 이 라인이었어요. 3억 중반. 이런 거는 근로소득으로 그때 당시에도 연봉이 1억 되는 사람들이 있었고 연봉 1억 안 돼도 7천 되는 사람들도 다수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벌어서 충분히 살 수 있는 아파트였죠. 대출도 잘 나왔겠다.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매우 높게 평가돼 있고 지방은 반면 너무 낮게 평가돼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해서 당연히 얘기할 수밖에 없죠. 서울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15억인데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게 되면 예를 들어 10억만 하더라도 뭐 5억이 장난 아니지만 5억 겨우 벌었다고 칩시다. 10억을 벌었다 해도 금리가 한 달에 뭐 3% 또는 2% 대출금리 2%짜리 2, 3%만 하더라도 한 달에 나가는 돈이 뭐 예를 들어서 억당 이자만 감안했을 때 10이다 그러면 한 뭐 돈 뭐 130 정도 나갔다고 치자고요. 100에서 130만 원. 더 나가면 더 나가지 덜 나가지 않지. 왜냐면 억당 30만 원이죠. 죄송합니다. 잘못 계산했네요. 억당 30이니까 300만 원이네요. 그죠? 그러면 3%짜리일 때 그럼 뭐 2%짜리 쓴다면 250만 원 뭐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10억짜리면. 대출을 10억 끼면. 근데 이거를 만약에 2%가 아니라 6%까지 올라가 버리면 이거가 직격탄입니다. 그러면은 뭐 한 700만 원 돈 가까이 700만 원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돈이. 이걸 누가 버텨낼 수 있습니까? 어느 가정에서 이걸 버텨내냐는 거죠. 그죠? 결국에는 이거가 시간을 끌게 되잖아요. 시간 끌면서 결국에는 6개월을 못 버텨요. 그러면 이제 가격은 붕괴, 급매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럼 가격은 하락하거나 경매가 나오게 되는 절차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거에 있어서 이 절차에 있어서 당연히 지금 금리를 올리는 거에 있어서 먼저 사람들은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금리 올린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금리 올린다는 거를 일반인들도 서민들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서민층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하기 전에 어떻게 한다? 부동산을 올랐겠다 팔아치우기 위해서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이 매물들이 다소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는 사람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매수세가 적고 매수세가 적으니까 가격이 올라간다고는 말은 하지만 가격은 오르지. 문제는 뭐예요? 거래가 체결이 안 되는 거니까 못 파는 거야. 소유하신 분들이 매도 못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소유하신 분들 가격 오르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 얘기가 안 들릴 거예요 아마. 가격 오르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안돼 한숨을 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과정. 이렇게 거래가 지금 없다가 결국엔 내가 내놓은 매물은 오지도 못하고 금리가 인상되고 장은 점점 악순환되면서 나보다 더 저렴한 매물들이 계속해서 출애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 결국에는 팔지도 못하고 가격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죠. 과거에도 그랬어요. 과거에도 2009년도에도 그랬고 그 더 옛날 과거에도 다 반복됐던 것이고 지방에 있는 사이클들 또한 털지 못하고 매도하지 못하고 매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물려가지고 결국엔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뭐 한 7, 8년 동안을 그냥 시간을 썩히는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여러분들 이거를 팔 수 있다라고 장담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가는 거는 다소 좀 위험한 전략이 될 수도 있죠. 다만 이건 있어요. 얘가 많이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계속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싸게 팔아도 여기에다가 팔 수 있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가져간다면 그렇다면 오케이, yes, 오케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전략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 다만 금리 인상이 지금 속도가 매우 빠른 부분이 있거든요. 금리 인상 속도가 매우 가파르고 주식시장이 지금 반응 오는 속도도 상당히 빠른 편으로 지금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인들의 주식시장에서 지금 돈 잃어가는 속도가 장난 아니게 심합니다.